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매우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독하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퍼부어왔던 심각한 전쟁 범죄에 가까운 각종 미사일 공격이 곧 끝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등장한 것인데요. 현지 시각 12월 19일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 서기가 현지 언론인 우프라인카 프라우다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미사일 재고량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대량의 미사일 공격이 앞으로 2번에서 3번, 많아봐야 4번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다닐로프 서기가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비축된 각종 미사일 재고량을 거의 대부분 소진한 상태이며 공장에서 총력을 다해 미사일을 생산해내고는 있지만 소모되는 물량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미사일의 재고가 바닥남에 따라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세의 대부분을 이란에서 지원받은 샤이드 136 드론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순항미사일마저 70발 중 60여 발을 요격해왔던 우크라이나 방공군에게 이 이란제 드론들은 미사일에 비하면 쉽게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이 드론들을 최근 100% 요격하는 기염을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전선의 러시아군 또한 이제는 포탄이 크게 부족해져 전쟁 수행 능력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군은 하루에 무려 5만 발 이상의 포격을 쏟아붓는 기염을 토하며 하루 7,000발 정도의 포격을 퍼붓는 우크라이나군 포병을 단순히 포격 횟수 면에서는 압도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양측 모두 극심한 포병 위주의 대화력전을 그동안 벌여온 이유는 겨울이 되었는데도 이상보다 기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며 우크라이나 땅이 얼어붙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양측 모두 기동부대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군 포격의 정확도가 워낙 떨어져 우크라이나군의 하루 7,000발 포격보다 얻을 수 있는 전과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이런 러시아군의 포격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현지 시각 12월 20일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하루에만 5만 발 이상 포격을 퍼붓던 도네츠크 전선의 바흐무트, 포파나야, 아우디이우카 일대에서의 포격 횟수 및 강도가 최근 며칠 동안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지난 가을 이미 오래전에 짐작되었던 일로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러시아군 탄약고에 아직도 집요하게 가해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세를 가하며 과도한 포격을 쏟아부었던 러시아군 포병들의 앞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라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전쟁 물자 부족으로 러시아군은 이제 전쟁을 오래 끌 여력이 없어졌고 그에 따라 21세기 벌지 전투라 불릴 만한 최후의 대결전을 곧 다가올 1월부터 3월까지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가 갈수록 더 자세히 드러나며 우크라이나군 또한 동부전선만이 아니라 수도 키이우 가까이 있는 북부전선, 자포리자 전선 등에서의 방어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집결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병력과 벨라루스 연합군의 숫자를 모두 합하면 무려 22만 5천 명에서 24만 2천 명에 달할 만큼 엄청난 수준이며 이는 지난 2월 24일 처음 이 전쟁이 시작될 때의 러시아군 병력 수마저 능가하는데요. 게다가 이제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처럼 친러 반군들이 자리 잡고 있는 트라스니스트리아마저 몰도바의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트라스니스트리아가 힘을 합친 최후의 대공세를 우크라이나군은 이제까지처럼 잘 막아내고 전쟁을 승리로 종결 지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세기 벌지 대전투라 불릴 만한 대규모 최후의 공세를 감행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한결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벌지 대전투란 절대적으로 판세가 불리할 때 단 한 장의 카드에 모든 것을 걸어보는 모험에 비유되는 최후의 공세를 말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4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월 25일까지 서부 전선을 향해 가해진 독일 국방군의 겨울 대공세를 통해 벌어진 거대한 전투를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서부 전선의 독일군은 단 3개월 만에 49개 사단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 사단의 병력 숫자마저도 원래 병력수의 절반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독일이 지켜야 하는 서부 전선에는 연합군이 들이닥치고 있었고 동부 전선에서는 소련의 대군이 밀려오고 있었고 독일군의 전력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라인강에 세워진 독일의 방어선이 어느 정도는 연합군의 진격을 막아줬지만 이것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에 히틀러는 가만히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때까지 방어에만 급급했던 독일군 병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시켜 아르덴 지방의 숲을 전격전으로 돌파하고 벨기에 지역의 연합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일련의 반격 작전을 구상했는데 이것이 바로 벌지 대전투의 계획이었습니다. 쥐어짤 수 있는 모든 병력을 쥐어짜고 소련의 침공에 맞서 동부전선을 지켜야 하는 독일 군들마저도 대규모로 동원해 서부전선의 연합군을 최대한 몰아세우고 서방 연합군이 보급 기지로 삼고 있었던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을 점령하게 되면 서방 세계 연합군을 전투 불능으로 만들어버리며 불리한 전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세워진 계획인데요.
마침 독일에게 상황이 좋게 흘러가게 되었는데 벌지 대전투를 계획하던 중 네덜란드를 강습해 베네룩스 3국 연안의 항구 도시들을 확보하기 위해 행해진 연합군의 마켓 가든 작전이 실패한 덕에 독일군의 방어선이 안정되고 연합군의 진격은 예정보다 크게 뒤처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 안트베르퍼는 연합군이 확보한 사실상 유일한 최전방의 보급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독일군에게 점령당할 경우 연합군은 멀고 먼 노르망디에서부터 보급을 받아야 하기에 크게 불리해질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최후의 대전격전으로 연합군을 밀어붙인 후 독일군은 남은 병력을 총동원해 동부전선에서 치고 들어오는 소련군과 싸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독일군과 전투를 치르며 수백 킬로미터를 진군해온 동부전선에 소련군도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후방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진군을 멈출 수밖에 없었기에 이 상황은 불리했던 당시의 독일에게는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크게 착각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여러 국가에서 파견한 군대가 합쳐져 편성된 연합군은 그 특성상 각국 수뇌부의 협의를 거치고 조율을 마친 다음에서야 부대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과 실행이 상당히 느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기습 공격을 통해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우위를 장악하고 영미 연합군의 대처가 늦어지는 동안 모조리 섬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은 연합군의 허점을 제대로 노린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생각과 달리 연합군은 한참 전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참모본부를 구성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요. 유럽 대륙에 전개된 연합군은 연합국 원정군 최고사령부의 단일 지휘권을 가진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통제를 받으며 다른 국가의 사령관들이 이에 간섭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히틀러의 생각과 달리 연합군은 아르덴 대공세에서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재량권을 10분 발휘해 신속하게 독일군에 대응해 전투를 수행하는 등 독일군의 지휘체계와는 달랐습니다. 당시 독일을 비롯한 추축국에는 연합군과 달리 이런 지휘체계가 없었고 전쟁 말기에 이르러서도 전장 상황을 모두 볼 수 없는 히틀러가 단위 제대 하나하나의 이동 문제까지도 일일이 간섭하고 현장 상황과는 동떨어진 지시를 내리는 등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마치 오늘날 러시아군의 작은 소대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탁상 공론에서 나온 허무맹랑한 계획을 실행하라고 강요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흡사합니다. 당연히 이런 착각 속에 이뤄진 벌지 대전투는 독일의 처참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천부적인 전쟁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연합군의 조지 S. 패튼 장군은 휘하 정보 장교의 보고를 받으며 아르덴 방면으로 가해지는 독일군의 대공세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는데요. 역시나 독일은 이 작전이 실패할 경우 더 이상 그 무엇도 불가능할 만큼 가진 모든 여력을 총동원해서 초기 작전 지역의 미 육군을 압도하는 규모의 공세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독일은 전략적인 공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동부 전선에서 몰려오는 1000만 명이 넘는 소련 대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히틀러를 많이 닮은 오늘날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벨라루스와 손을 잡고 벌지 대전투와 같은 최후의 공세를 1월부터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의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벨라루스에는 7만 5천 명의 벨라루스 군에 러시아군을 합해 총 8만 5천 명에서 9만 2천 명에 달하는 연합군 병력이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러시아 본토에는 총 15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군 추가 병력이 공세를 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1월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북부 전선에 있는 체르니히우를 통해 수도 키우를 점령하고 하르키우 쪽에서 대군을 동원해 또다시 침공을 감행할 계획인데요. 남부 전선의 자포리자 지역에서도 북쪽으로 공세를 가하는 동시에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에서도 증강된 병력들을 동원해 대규모 공세를 다시 한번 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내년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남쪽에 있는 친러 국가 트라스니스트리아로 향하는 진입로를 뚫기 위해 몰도바에 대한 추가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정보가 최근 몰도바 정보안보국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외 몰도바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쟁의 공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트라스니스트리아에는 현재 약 1500명의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주둔해 있고 몰도바는 이 때문에 하루빨리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정말로 러시아가 벨라루스, 트라스니스트리아의 친러 세력들과 손을 잡고 최후의 대공세를 벌인다면 주변 국가들과 나토의 참전 또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 문제는 이처럼 아무리 개전 초기보다 더 많은 24만 명 이상의 병력을 통해 대공세를 가려 한다 해도 이들을 위한 강력한 화력 자산이나 대규모 기갑 군단, 포병 장비와 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현재 총력을 다해 우크라이나에 조달하고 있는 전차들은 러시아군들이 이를 버리고 달아나는 탓에 많은 것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로 재탄생하고 있고 포병 자산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벨라루스를 통해 상당수의 기갑 장비와 포병 장비 등을 지원받고 이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수천여 개 드론과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도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만큼 우크라이나군이 1월 러시아군 최후의 대공세를 잘 막아낼 수 있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작전마저 실패할 경우 이번에야말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뒤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지 대전투 이후 독일을 패망시키다시피 했던 소련의 후예 러시아가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무찔렀던 독일의 히틀러와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으니 아이러니한데
있는데요. 러시아의 1월 대공세는 자칫하면 러시아의 멸망을 불러올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그동안 벌어져 왔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가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동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